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준TV는 국제축구연맹 피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피파 플러스 한국어판 에디터로 활동 중인 한만성 기자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한만성 기자가 운영하고 있는 축구 전문 팟캐스트 페어포인트에서 진행한 위리겐 클린스만 전 한국 대표팀 감독의 인터뷰 주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한국어 더빙 버전으로 독점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서 해임되기 직전에 치른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을 이루지 못했던 과정에서의 모든 이야기와 비하인드 스토리,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 축구와 또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 전한 솔직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자신의 관점에서 설명했던 한국 축구, 한국 대표팀에서의 생활, 그 모든 이야기를 가감없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선수를 꼽자면 서령우입니다. 처음 봤을 때는 울산 선수였는데 홍명보 감독과 서령우에 대해 계속 대화를 나눴고요. 우리는 서령우가 유럽으로 진출할 길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본 서령우는 처음부터 충분히 유럽에서 뛸 만한 선수였거든요.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충분했어요. 실제로 지금은 유럽에서 뛰고 있죠. 서령우를 영입한 츠르베나 지베즈다에 마르코 마린 기술이사는 독일인이죠. 마린 이사가 아시안컵이 열린 카타르까지 서령우를 보러 와서 저와 만났어요. 저한테 서령우에 대해 물어보길래 저는 망설임 없이 얘기해줬습니다. 서령우는 눈을 감고 영입해도 된다고요. 좌우 풀백을 다 소화하는 수비수니까 오른발잡이라서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조금 더 편하긴 할 겁니다. 서령우는 좋은 선수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올바른 마인드까지 가졌어요. 물론 그런 일을 하는 게 감독의 주된 업무는 아니죠. 그런데 감독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감독이 꼭 해야 하는 일은 아니지만 감독의 역할을 맡게 되면 그 일도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축구계에서만 40년째 활동 중이니까요. 자연스럽게 여러 구단에 감독과 기술이사를 알고 지내거든요. 여러 나라의 국가대표팀 감독과도 교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피파와도 업무를 하고 있고 우에파 이사회에서도 지도자 25명과 함께 활동 중입니다. 지단, 피구, 사우스게이트 등과 함께 소속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요. 우리끼리 항상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서 30인 선수풀을 구축해 놓은 상태라면 당연히 그 선수들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감독과 공유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면 선수들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은 이외 감독에게 전해지고 그렇게 정보를 접한 지베즈다에 마르코 마린 기술이사도 저를 찾아온 거죠. 보통 전화를 하거나 문자로 연락이 옵니다. 특정 선수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선수에 대한 정보를 더 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저는 거기에 맞게 솔직한 제 의견을 제시했어요. 저는 미국 대표팀 감독을 맡았을 때도 비슷한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 선수들에게 관심을 가진 유럽에 있는 감독들의 연락이 잦았어요. 그렇게 정보를 공유한 결과 갈수록 많은 선수가 유럽으로 갔고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으면서도 선수의 유럽 진출을 돕는 겁니다. 한국에서 저에 대한 비난이 최고조에 달한 2에서 3월에 그런 지적이 많았던 거로 압니다. 저의 업무량이 부족하다고요. 제가 한국 축구를 위해 진행하는 업무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었죠. 제가 피파 우에파 행사에 참여하고 ESPN에 나오는 게 부정적으로 비춰졌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도 그런 활동은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부 한국 언론의 일부라는 점을 늘 강조하고 싶어요. 일부 한국 언론은 저희 그런 활동을 부정적인 요인으로 계속 보도했어요. 제가 피파 행사에 참석하고 유럽 최정상급 감독들과 교류하고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소개되며 원격으로 ESPN 방송에 나와서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에 대해 얘기하는 건 한국 축구를 홍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걸 사람들이 고마워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부 한국 언론은 제 의도를 반대로 받아들이더군요. 계속 나온 얘기 중 하나는 제가 한국에 없다는 지적이었어요. 그들은 제가 한국 축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고나 있을까요? 제 와이프를 볼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한국에 있다가 말레이시아로 가서 상대팀 분석도 했고요. 이후 유럽으로 가서 토트넘을 방문해 주장 손흥민, 나폴리에서는 김민재, 독일로 가서 이재성을 만났고 프라이부르크에도 가야 했어요. 그런데 일부 한국 언론은 계속 아마 어떤 언론을 얘기하는지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 겁니다. 그들은 계속 제가 하는 모든 활동을 부정적으로 비추기만 했어요. 감독이 선수를 관리하기 위해 하는 활동이 어떻게 부정적일 수 있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제가 유럽에서 일하고 있을 때는 어린 K리그 선수를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그런데 저는 K리그의 어린 선수들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차두리 코치와 K리그 경기를 점검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건 제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도 그들은 저를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 한국 대표팀을 맡은 몇몇 외국인 감독들과도 대화해봤습니다. 전 한국 대표팀 감독들에게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당신이 한국에 있을 때도 일부 한국 언론이 이랬었어? 어떤 감독들과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굳이 얘기하지 않을게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았어요. 응, 내가 있었을 때도 그랬어? 이중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낸 감독은 그제서야 칭찬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부정, 또 부정만 했다더군요. 저한테는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만나는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특히 저와 우리 코치들은 그때 아시안컵에서 아랍권 팀들의 경기 방식을 처음 경험했어요. 예를 들면 골키퍼가 시간을 지체하며 경기를 진행하는 것도 처음 경험했고요. 우리의 바레인전 경기 기록을 보니 상대 골키퍼가 혼자 총 15분을 지체했어요. 그러다가 이후 경기에서는 후반전 추가 시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추가 시간이 14에서 16분 주어지는 상황, 몸싸움이 굉장히 거친 경기 등등. 아랍 팀들에는 중동에서 한국을 상대하는 모든 경기가 홈 경기나 다름없습니다. 아랍 팀을 중동에서 상대할 때는 모든 경기가 원정 경기나 다름없어요. 제가 그곳에서 배운 것 중 또 한 가지는 동아시아 팀들이 중동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거였어요. 절대적으로 축구적 맥락 안에서요. 물론 축구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아시아 안에서는 경쟁 구도가 있으니까. 맞아요. 잘 이해했습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전술적 문제에 대한 지적은 제가 충분하게 인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 또한 아시안컵에 대해 다시 생각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다르게 해야 했을지 생각했어요. 경기가 끝나면 항상 토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전은 굉장히 경기의 전개 자체가 특수했어요. 우선 선언되지 말았어야 할 페널티킥이 말레이시아에 주어졌고요. 이외에 우리의 실점 상황에서 말레이시아에 명백한 파울이 있었어요. 그때 기자회견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3대0으로 이겼어야 하는 경기였죠. 말레이시아는 후반 추가 시간 16분이 돼서야 동점골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어진 추가 시간은 원래 12분이었습니다. 마치 말레이시아가 득점하기 전까지는 경기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말레이시아에 이겼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한국이라면 아시안컵에서 말레이시아를 만나서 이겨야 한다는 기대치를 가져야죠. 그렇지만 기대치를 충족하는 게 절대 쉬운 건 아닙니다. 우승을 노리는 팀이 조별리그를 거칠 때 충족해야 할 최소 기대치는 우선 조별리그를 통과할 만한 결과를 얻어내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선 통과를 하는 게 먼저니까요.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우승 후보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죠.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아시아의 어떤 강팀도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조별리그에서는 일단 결과만 낸다면 새로운 챕터를 시작할 수 있어요. 이후 조별리그를 통과해 토너먼트 단계에 돌입하면 경기 준비부터가 달라져요. 90분이 아닌 120분 경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승부차기 준비도 해야 하고요. 이때부터는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팀 훈련을 통해 이 모든 요소에 타이밍을 잡아 준비하는 겁니다. 아시안컵에서 우리는 체력이 가장 왕성한 팀이었어요. 아시안컵에서 무조건적으로 우리 팀 체력이 가장 강했습니다. 우리는 부상을 당한 상태로 팀에 합류한 황희찬, 김진수 외에는 아시안컵 준비 기간부터 대회가 끝날 때까지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선수들의 훈련량을 조절했거든요. 그러면서도 120분간 뛸 수 있는 체력을 철저하게 유지했습니다. 이 덕분에 우리 코칭 스태프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로테이션을 기반으로 선수를 중용하지 않고 주전급 자원으로 팀을 유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흐름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선수가 한 경기에서 부진했다고 제외하지 않고 한 번 더 신뢰하고 싶었어요. 부진한 선수를 바로 다음 경기에서 제외하고 다른 선수를 쓸 수도 있었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선발 라인업 구성의 흐름을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경기를 치러가며 선수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대회를 치렀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승부차기 끝에 꺾었어요. 호주를 상대로도 연장전에서 이겼지만 경기를 치를수록 조직력을 갖춰갔어요. 물론 완벽하지 않았어요.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몇몇 상황에서는 특정 선수를 교체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벤치에 있던 특정 선수를 써봤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요. 높은 피로도에 노출된 선수가 있다면 감독으로서는 의논을 해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몇 감독은 새로운 선수를 중용할 수도 있어요. 경기 중계를 보면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죠. 교체로 들어오는 누군가가 지친 선수를 대체한다는 전형적인 멘트.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의 접근 방식은 달라요.
자기 역할을 해줄 선수로 신뢰한다면, 그 선수가 지쳐있는 상황이 오더라도 경기가 승부차기까지 간다면 그 선수에게 마지막 페널티를 맡겨야 하거든요. 지쳐있는 선수라고 하더라도 그 선수가 결승골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수가 지쳤다고 무조건 그 선수를 교체하고 체력 부담이 덜한 선수를 투입한다고 그 선수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도 황희찬을 교체해야 하는 게 아닌지 고민을 한 적이 있긴 했습니다. 황희찬 외에 다른 선수를 두고도 비슷한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중용한 선수가 승부처에서 경기를 결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여름 유로 2024 결승전에서 잉글랜드는 해리 케인을 교체했는데 저는 팬의 입장에서 정말 실망했어요. 케인은 지금 당장 경기력이 좋지 않아도 승부차기의 마지막 키커가 될 선수잖아요. 케인이라면 92분 헤더로 결승골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키플레이어로 지정한 선수들이라면 잘 교체하지 않아요. 물론 부상을 당한다면 교체를 해야겠죠. 아시안컵에서 경기력에 대한 비판은 제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 호주를 꺾으면서 팀이 올라왔다고 믿었어요.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죠. 우리 코칭 스태프 중 유럽에서 온 모든 지도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경험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팀 동료 사이에 싸움이 나는 건 생활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경기장에서 상대 선수와 싸우는 경우는 사실 꽤 흔하긴 하죠. 우리는 온갖 사건을 다 봤어요. 그런데 그 정도의 사태는 살면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커리어 내내 싸운 적은 많아요. 그런데 전부 다 말싸움이었죠. 그 사건이 일어난 후 선수들에게 얘기해줬어요. 두 선수를 말려서 진정시킨 후 두 선수와 개별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사태를 진정시켰고요. 그런데 싸움이 그 정도로 격하게 벌어진 데 충격을 받긴 했습니다. 게다가 그날은 가장 큰 경기가 열리기 바로 전날이라서 더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벌어진 일이 나중에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이강인에 대한 온갖 얘기가 나왔죠. 이강인이 대표팀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루머도 있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물론 실제로 징계가 내려지지는 않았죠. 협회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정몽규 회장도 그때 카타르에 있었어요. 우리와 같은 호텔에 묵고 있었고요. 정몽규 회장이 그날 그 일이 벌어졌을 때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와 같은 곳에 머무르고 있었죠. 저희는 그저 요르단전에 최대한 집중해야 했어요. 그 일이 벌어진 후 대화하고 또 대화하고 다시 대화하면서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고요. 이미 빠져나간 팀 사기를 다시 되찾아보기 위해 노력했죠. 그런데 하루 만에 그 분위기를 다시 되돌려 놓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우리 코칭 스태프로서는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극단적인 분위기의 싸움이 갑자기 벌어진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감독으로서 상황을 검토해봐야죠. 두 선수가 싸우게 된 상황이었고 이후 두 선수와 대화도 나눠봤고요. 물론 상황이 안 좋긴 했지만 요르단을 상대로는 가장 강한 팀이 구성돼야 한다는 게 제 판단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대표팀이 꾸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팀에는 이강인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가 실수를 저지르거나 잘못을 했다고 그 사람을 무조건 처벌하는 건 절대적으로 저희 접근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요르단전 라인업에서 이강인을 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알고 싶었던 건 왜 이런 극단적인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을 이해하는 거였어요. 저는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해서 꼭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때 그 상황은 대화를 나눠봤을 때 서로 각자의 잘못을 인정했으니 그 이후에는 털고 가야 하는 거죠. 이강인은 스스로 자기가 실수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됐어요. 이강인은 모든에게 사과했어요. 우리에게 모두 사과했고 특히 손흥민에게도 사과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사과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털고 나아갈 계기가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누군가를 처벌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준TV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페어포인트 유튜브 채널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인터뷰 원어 자막 풀버전을 보실 수 있고요. 또 한준TV가 더욱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한준TV 멤버십 회원가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